자, 이제 기초화학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을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실기시험에서 많이 자주 물어본다든가 어떻든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됐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기초화학 내용을 모르면 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밀도라고 기억나시죠? 밀도는 단위 부피당에 대한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하면 바로 볼륨분의 매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이런 거 가르쳐 드렸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큐피트의 화살을 쏴라. 그러면 아래는 V자, 위에는 M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증기 비중이 되겠습니다. 증기 비중. 자,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무거운 정도를 비교하는 값이에요. 그럼 증기는 기준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기준 물질이 뭐가 되냐면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밀도분의 바로 증기의 밀도 값으로부터 우리가 증기 비중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1몰 기준 22.4리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는 22.4리터분의 공기의 평균 분자량 28.84g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29g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증기 밀도. 자, 내가 모르는 물질이지만 어떻든 그 친구도 부피는 22.4리터일 것이고, 그리고 분자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게 약분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렇다면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28.84분의 그 증기의 분자량, 이렇게 하면 바로 증기 비중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공기는 28.84가 되느냐 이거예요. 또는 29.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기의 구성 성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기는요, 질소가 78%, 산소가 20.8%, 그리고 아르곤이 약 0.8%,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1.2%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평균적으로 이제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자, 질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28이니까 28은 100분의 78%를 가지고 있고, 또 산소는 30인데 이 중에 100분의 20.8%를 가지고 있고, 아르곤은 원자량이죠. 40인데 이게 100분의 0.8%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29 또는 대체적으로 28.84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28.84를 쓰든 또는 29를 쓰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기 비중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시험에서는요, 하다못해 다음 강에서 나오겠지만 한론 1301의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화학식만 알면 화학식을 통해서 분자량을 계산을 하고 그 분자량을 뭘로 나눠줘요? 바로 28.84 또는 29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증기 비중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도 가끔 그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거 다 그냥 통상적으로 맞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기시험에서는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로 이제 좀 더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28.84라는 것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값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기체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금방 우리 밀도 했었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는 항상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거예요. 분모는 항상.
그리고 분자량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밀도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할 게 뭐냐면 증기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다 지워졌죠. 근데 밀도는요. 최종적으로 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위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 밀도는 그램 퍼 리터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나오죠. 아세톤 CH3CO CH3 자 아세톤의 증기 밀도 구하시오. 또 증기 비중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증기 밀도는 22.4리터 분의 이 아세톤의 분자량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증기 비중은요. 28.84분의 바로 아세톤의 분자량 역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분 되는 거고 그래서 증기 비중은 단위가 없는 거고 증기 밀도는 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량값 구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열량값. Q는 MC 델타 T 또는 CM 델타 T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C는 이제 열량이 되겠고요. M은 이제 질량이 되겠고 T는 온도가 되는 건데 잘 안 외워지시면 시멘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열량값 바로 이제 그 비열이죠. 비열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질량 값이 되겠고 이 델타 T는 온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구할 때는 비열에다가 질량 그리고 온도 차를 곱해주게 되면 열량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보일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기체의 법칙 중에 이제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바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많이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말이에요. 자, 기체를 넣는 실린더라고 생각하시고 이 안에 만약에 1기압에서 4리터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4리터고 압력이 1기압이란 말이에요. 얘를 피스톤을 만약에 꾹 눌러서 절반까지 누르게 되면 부피는 2리터로 줄어들겠죠. 근데 압력은 어때요? 압력은 증가하죠. 압력은 2기압으로 분명히 배로 증가할 거예요. 이걸 다시 또 1리터로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 더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또 4기압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압력과 부피를 곱하니까 4가 되고 압력과 부피를 곱하니까 4가 되고 압력과 부피를 곱하니까 4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압력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샤를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또 일정한 상태예요. 자, 압력을 일정한 상태로 놔볼게요. 압력을 일정한 상태로 놔보고 그 다음에 부피가 그러면 온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름에는 막 몸을 이렇게 막 늘어지고 겨울에는 움츠러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움츠러들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늘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샤를 법칙인데,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라는 보일 법칙, 그리고 이 샤를 법칙, 이 두 가지 식을 컴바인한 식이 바로 보일 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압력과 온도가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고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샤를 법칙으로부터는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고 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자, 보일 법칙에서는 P1, V1은 P2, V2라고 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에 보일 샤를 법칙은 어때요? PVT는 콘스탄타다라는 식으로부터 P1, V1, T1은 P2, V2, T2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 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자, 우리 금방 했지만 부피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체 같은 경우에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그 부피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양이 많아진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부피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말하는 물질의 양은 몰수로 나타내는 건데 몰수는 N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부피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식을 한번 완성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식으로.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압력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PV가 되고 이게 비례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퀄로 한번 놔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비례상수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NT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계산을 할 때는요. 자, 우선 STP라고 하는 표준 상태, 이 얘기는 0도씨 1기압을 말하는 겁니다.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는 이건 바로 1몰이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을 해서 자, K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K값. K는 어떻게 됩니까? NT분의 PV가 될 거고요. 압력 얼마나 그랬죠? 1기압이라고 했습니다. 부피는 얼마나 그랬죠? 22.4리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몰수는 얼마나 했어요? 1몰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온도는요, 0도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값이 0.082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보니까 어때요? 리터, ATM, 그리고 분모는요, 켈빈, 몰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0.082 리터 ATM을 사람들이 기체상수 R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PV는 결과적으로 nRT라고 하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거, 몰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M분의 WRT도 되죠. 왜냐하면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분자량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부피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와요. 뭐냐면 자, PV는 결과적으로 M분의 WRT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PM분의 WRT로 구하면 되고 만약에 분자량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V분의 WR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냅니까? 자, 그 상온에서 그냥 25도 대기압, 1기압에서 1kg의 CO2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습니다. 이때 이 CO2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이건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실기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기체 상태만 갖다가 활용할 수 있죠. 자, 부피는 뭐라 그랬어요? PM분의 WR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게는요, 1kg니까 10의 3승 g이 되고요. 왜냐하면 기체상수하고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기상수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요, 금방 상온이라고 했으니까 25 플러스 273.15를 더해서 켈빈 온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압력은 얼마나 그랬어요? 1기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M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을 말하는 거니까 CO2의 분자량 어떻게 구합니까? 탄소는 12, 산소는 16 곱하기 합하면 어떻게 돼요? 44. 그러면 44g per 몰이 되는 거구나.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압력 지워지고요. 몰 지워지고요. 켈빈 지워지고 그램 지워집니다. 뭐만 남아요? 자, 리터만 남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바로 CO2 1kg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을 때 부피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잠깐 보시면 그와 같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상수 값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체상수는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 이거 외에도 단위에 따라서 단위가 만약에 줄 per 켈빈 몰이 될 때는 바로 8.314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기초화학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화재 예방. 자, 화재 예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체, 액체, 고체의 연소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고체의 연소 형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든 책에서 나와 있으니까 자,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확산 연소, 그 다음에 예혼합 연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해서 연소시키는 게 바로 예혼합 연소가 되는 거고 확산 연소는요, 주변의 산소 공급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공기하고 혼합해서 연소하는 경우가 바로 확산 연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체 연소 형태는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연소인데 액체 연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증발, 분해. 물론 책에서는 분무연소라고 하는 표현도 써놨는데 우선 증발과 분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휘발유 같은 경우는 유증기에 그냥 불이 붙죠. 예, 그런 경우가 바로 증발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나 경유 같은 경우는 불 안 붙어요. 왜? 유증기가 불이 붙을 정도로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을 막 가하는 거죠. 끓여줍니다. 끓여주면 어떻게 돼요? 유증기가 더 많이 발생하죠.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열분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된 유증기에 불이 붙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분해연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연소는요, 두 가지, 증발연소, 분해연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무연소라고 하는 것은 좀 점도가 높은 경우, 또 휘발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안개상으로 분사해서 좀 비표 면적을 좀 넓히고 그렇게 해서 연소시키는 경우가 바로 분무연소 또는 액적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 적자예요. 물방울 형태로, 분무 형태로 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고체 연소 형태는 여러 번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물어보는 게 고체 연소 형태 4가지 쓰시오. 이런 것도 나와요. 뭐뭐 있습니까? 자, 표면 연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해 연소 있습니다. 분해 연소. 자, 그리고 증발 연소 있고요. 그리고 자기 연소가 있어요. 4가지가 존재합니다. 고체 연소 형태는. 자, 근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도 증발이 있고 여기도 증발이 있고 여기도 분해가 있고 여기도 분해가 있어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분해 연소 얘기하기 앞서서 표면 연소부터 해볼게요. 표면 연소. 목탄 같은 거 태우면 겉에서부터 이렇게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면 중에서 그냥 발열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분해되질 않아요. 그냥 표면선에서부터 연소되는 형태. 이게 표면 연소인데, 문제는 이제 분해 연소라는 뜻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이를요,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종이를 똘똘 말아주세요. A4 용지 같은 거 똘똘 말아서 끄트머리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한쪽 끝을 젓가락으로 잡고 불을 붙여보세요. 그럼 그 위쪽에서 막 무슨 그 연기가 나와요. 거기에 불꽃 되면 불 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종이라는 것도 결국은 분해된 가스에 불이 붙는 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같은 거를 분해연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해된 생성물에 불이 붙는 거예요. 종이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목재나 석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체 중에서도 증발연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 냄새 제거하는 나프탈렌 같은 거 있죠. 또는 유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열을 가하면 녹은 다음에 그 유증기에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도 증발연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연소. 이거는 바로 자기연소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 물질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연소를 시키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 연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체의 연소 형태 4가지 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정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 자, 2분의 1 CV 제곱. 자,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정전 용량,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압. 이렇게 구하는데, 이 식을 바로 이와 같이 2분의 1 QV로 바꿔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또 간혹 이제 예전에는 이런 문제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문제는 덜 나와요. 자, 화재를 분류하는 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자, 화재는 어떻게 됩니까? A급, B급, C급, D급,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K급 또는 F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클래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실 필요 없는 거죠. 이걸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불이 나면 다 일반적인 주택이 불이 붙는다든가 산이 불이 붙는다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화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기름 화재라는 게 새롭게 도입이 된 거고, 그래서 유류 화재.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전기가 발명이 됐죠. 전기 발명되고 나니까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인한 화재, 그건 또 별도로 구분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 자, 전기 쓰면서 뭐가 돼요? 또 이제 사람이 좀 더 생활이 편리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전기밥솥, 무슨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냉장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금속으로 인한 화재가 또 일어나니까 금속 화재 이렇게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요즘에 와서는 또 어때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패스트푸드 많이 가죠. 그래서 튀김 요리 많이 하니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유류 화재하고 좀 화재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방 화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K급 화재로 따로 이제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일반 화재는 어때요? 재를 남기는 경우죠. 자, 유류 화재 재 남아요, 안 남아요? 재 남기지 않습니다. 자, 이건 전기에 의한, 이거는 금속 재료에 의한 어떤 화재고, 이건 가연성 튀김 요리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냥 냉각 소화하면 돼요. 물 뿌려가지고 그냥 식혀가지고 끄면 되는 거고, B급과 C급은 바로 질식 소화,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꺼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뭐 같은 얘기지만 피복 소화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K급 화재는 질식 소화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냉각을 시켜서 질식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K급 화재의 소화 방법 하면 냉각, 질식 소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전에는요, 각각 클래스에 따른 색깔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재 안전 기준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급별 화재에 대한 색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색깔은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A급 일반, 그리고 B급 유류, C급 전기, D급 금속, K급 주방 화재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